그리고 최은혁 교수님의 저자 강연을 박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합니까? 일어서 합니까? 일어서서 합니까?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앉아서. 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뭐 석자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일주일 예정으로 와서요. 내일 다시 이제 출발하는데, 네. 원래 계획은 일주일 전에 하는 거였는데 출발하는 마지막 날을 줘서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첫날에 썼으면 아마도 제가 많이 버벅거렸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학기 중이라서 수업을 그러니까 스웨덴 말로 하다 보니까 처음 와가지고는 엄청 버벅거리더라고요. 근데 조금 낮았습니다. 조금 낮았고요. 그래도 스웨덴에서 이제 산지 35년 되다 보니까 모국어가 조금씩 이제 잊는 과정이라서 아내랑 집에서 매일 쓰긴 해도 네, 조금씩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조금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좀 여쭤볼 때 네, 힌트 좀 주세요. 네, 오늘 주제 아까 우리 옆에 계신 분 말씀 주셨죠. 참 재미없는 그죠 주제고 국가론 거기다 이론 론을 붙이면 더 재미없어요. 국가론이 붙어지면 참 재미없고 근데 이제 그거를 풀어서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 말이죠 괜찮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네, 좋은 국가라고 보지 마시고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노래 있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네, 사실은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오늘 그 얘기가 아마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나라는 뭘까? 좋은 나라는 뭘까? 사실은 제가 수업할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물론 좋고 그래서 항상 먼저 여쭤봅니다. 그래서 한 두어 분 정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나라의 그 개념을 좀 이런 식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나라에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라? 행복한 나라. 네, 행복한 나라. 네? 살기 좋다, 행복하다. 그거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행복하죠? 네? 노력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 네, 그것도 복지가 좋은 나라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스웨덴 얘기를 나중에 조금 해드릴 텐데 복지가 다 좋지만은 않거든요. 네. 세금이 너무 세거든요. 세금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스포츠 스타나 그다음에 이제 가수들 이런 분들은 너무 세금이 뭐 거의 50 내지 75%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스타들은 본봉의 개념이 없잖아요. 본봉의 개념이 없고 조금 더 벌으면 그게 스웨덴에서는 보너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75%를 뗍니다. 75%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복지만 지금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한 5년 동안 얼마를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인 시절에 그래서 5년 평균 1년에 1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스타성이 막 발휘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10억을 벌었네요. 그럼 9억을 75%를 가지고 가요. 더 벌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들 이사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본봉이고 어디가 보너스인지를 모를 때는 보너스, 저희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줄까요? 교수들도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임금 협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 노조가 이제 잘 협상을 해가지고 한 3.5%를 최근 3년 거를 인상을 딱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3년치 소급된 것을 75%를 가지고 와요. 국가가. 그거는 이미 네가 일한 거잖아. 라고 해서 보너스거든요. 75% 낼 준비가 돼 있으면, 네, 그래서 복지는 역시 낸 만큼 받아가는 것이거든요. 네. 내 자녀 세대까지 포함해서 낸 만큼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 그래서 보너스 개념으로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진짜 못 살겠다고 떠나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복지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하나 있고요. 자, 일단 거기에서 지금 행복, 그 다음에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네, 살기 좋은 나라. 네. 자, 그럼 또 한 분 혹시 개념은, 네. 세금을 얼마를 내든 아깝지 않은 나라요.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75%를 가져가도, 그렇죠? 75%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만 있으면 낼 텐데, 그죠? 네, 바로 그 지점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살기 좋은 나라 같은데, 사실은요, 세금을 제가 이제 먼저
먼저 그 복지국가를 말씀하셨으니까 세금과 연결지었는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낸 만큼 더 받아갈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요 더 내려고 그럽니다. 스웨덴 국민들의 75%는 더 내더라도 현재 복지제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복지 웰페어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연구를 하시는 교수가 그걸 발표한 건데 최근 20년 동안 해봤더니 그거는 안 바뀌더라. 세금이 더 높아지더라도 현재 복지제도를 유지해 줄 수 있고 우리 자녀 세대까지 받을 수 있는 보장만 해 주신다면 더 낼 준비가 돼 있습니다. 75%예요. 그렇게 높은데도요. 높다는 것은 말이죠. 평균적으로는 한 33%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귀속됩니다. 그 소득세는요. 그래서 소득세는 지방자치제에 이제 귀속이 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높은 곳이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아서 혹은 뭐 이제 출산율도 낮고 그런 식으로 될 때는 더 걷어갑니다. 그래서 한 35%까지 내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톡홀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률도 많지 않고 젊은이들이 많이 일하고 외국인들도 상대적으로 적고 외국인들이 있더라도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29%까지 내는 데가 있어요. 6% 차이가 납니다. 지방자치제에 기속되기 때문에요. 그 차이가 있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혹은 외국인들이 더 많은 비율이 있는 경우에 더 많이 내고 또 이제 노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가 더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양할 그렇죠? 인구가 더 많아지니까 말이죠. 일하는 사람이 부양할 인구가 더 많아진다 할 경우에 더 낸다. 자, 그래서 복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낸 만큼 받을 수 있고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좋은 국가다. 자, 그럼 정리가 됐나요? 아니죠. 뭔가 아직까지 많이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죠? 많이 비어 있죠. 좋은 나라는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라는 또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걸로 부국 강병. 그죠? 부국 강병. 네. 그러니까 이제 개발주의 시대에 그리고 냉전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 군사가 강하고 부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강병이 군대죠. 부국은 이제 부자 나라. 그래서 강한 나라, 그다음에 부자 나라.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많이 빠져 있다. 부국 강병에는 너무 많은 것이 빠져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안전 국가도 집어넣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총장님 정치를 이제 하시고 하실 텐데 정치가 핵심적인 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행복 들어가잖아요. 그죠? 내가 꿈꾸는 것이 사실은 실현될 수 있을 때 행복하다고 그래요. 행복에 가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만 더 노력하고 하면 내일 혹은 내일 모레 혹은 1년 후에 그 한 것만큼 내가 이룰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거 가능성만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아무리 부딪혀도 안 되면요. 지금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불행합니다. 다 있는데요. 근육을 붙여보고 싶은 사람한테 근육이 안 붙으면 불행해요. 그죠? 날씬해지고 싶은데 더 예뻐지고 싶은데 예뻐질 수 없으면 참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또 그 행복의 가치는 항상 높아집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기 전에 비행기에서 읽은 아티클이 참 재밌는데 지금 제일 오래 사신 분이 123세 이태리에 계신 분 할머니래요. 근데 더 나이 드신 분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돌아가신 바람에 그분이 제일 나이 드신 분이 갑자기 돼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사신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오늘 일어나서 내일을 꿈꿉니다. 꿈을 꾸잖아요. 그럼 내일까지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또 행복하게 오늘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사실은 행복이 아닌데 근데 정치가 사실은 그거거든요. 꿈꾸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 우리 그다음에 80 되신 우리 어르신들도 꿈이 없으시겠어요. 내일은 가서 정말 멋지게 한번 소주랑 한번 먹고 싶다. 그것도 사실은 꿈이잖아요. 그죠? 조그마한 꿈이고 소망인데 그죠? 내일은 손자 한번 만나고 싶다. 그것도 꿈이고요. 못 보면 불행하신 거고요. 나는 자식들한테
부담 안 지우고 정말 죽고 싶어.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돌아가시는 게 자식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불행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뭐라 그러죠? 잠깐만요. 모든 제너레이션이 세대가 다 맞춤 그 복지를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 나온 말인데. 네? 네? 네, 맞습니다. 생애 주기별, 네, 생애 주기. 그러니까 어떤 생애에 있든지 사실은 다 만족시켜 줄 수 있으면요. 정말 최고의 정치입니다.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체제, 정치 체제가요. 사실은 그게 좋은 국가입니다. 진짜 참 쉬워요. 참 쉽습니다. 거기에는요, 부국함 좋죠. 강병 강함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부자 나라인데 핵이 없어서 북한이 만약에 공격한다면 참 불행하죠. 그걸 막을 수 있는 어쨌든 핵이 있든 없든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부국 강병인데 거기에서 빠진 것은 역시 안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순간에 자동차 몰고 가다가 싱크홀에 퍽 빠지면 장애인이 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안전이 확보가 안 되면은요, 모든 삶의 행복이 최고 단계에 왔다고 했을 때 갑자기 없어집니다. 안전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면요. 그렇죠? 이번에 터키에서 죽은 아이들 보니까, 그죠? 배구 경기 하러 갔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도대체 내일을 알 수가 없는 상황. 이게 안전이거든요. 안전. 그죠? 그래서 일본은 최고 안전, 최고 목표가 뭡니까? 건물 지을 때. 그죠? 지진. 건축공법.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국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안전국가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럼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또 제가 이제 고민하고 국가론을 말 그대로 국가론을 고민하고 그다음에 이제 흥망성쇠, 국가의 흥망성쇠를 쭉 보면은요. 민주주의 국가들도 막 흥망성쇠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뮤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Third Wave Democratizations이라고 그래가지고 180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국가가 막 그냥 부흥하고 그런데 잘 되는 국가들, 부국강병으로 잘 되는 국가들인 반면에 어떤 나라들은 계속해서 군사 독재가 나오고 또 혁명이 나오고 그런 부침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세 가지 가지고도 안 되겠다. 안전국가, 부국강병, 부자고 또 강한 국가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국가 모델을 얘기하면서 세계 모델의 큰 틀이 보이더라. 그래서 자유방임적 국가, 자유시장주의 국가.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영미 모델이고요. 영미 모델. 거기엔 경쟁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선거관리제도로 썼는데 선거관리제도에서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요. 선거권을 헌법에는 보장되어 있는데 내가 가서 신청해야지만 투표권이 나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18세 되면 투표권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투표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해야지만 나옵니다. 왜? 자유의지다. 투표는 자유의지다. 그게 시장에서도 적용되고요. 정치에서도 적용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그럼 자동적으로 딸 수 있게 한 게 뭘까? 그게 바로 이제 운전면허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따게 할 때 그때 등록하게 하자. 네. 그런 법안을 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또 그것도 안 되는 것은 반헌법적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왜 들어가? 역시 마찬가지 거기에서 체크해야 돼요. 네. 투표권을 원하십니까? 예스 하면 나옵니다. 운전면허증 따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 모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륙 모델이라고 합니다. 대륙 모델. 대륙 모델은 시장도 중요하고 국가 역할도 어느 정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요. 제3 섹터라고 하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교회. 그다음에 시민사회도 중요합니다. 공이 조금씩 나눠서 한 사람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톨릭 국가들의 특히 이제 프랑스하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독일 같은 경우는요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러니까 이제 남성 위주 사회죠. 여전히 남성 위주 사회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 역할을 더 강조하면서 가족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일하는 직장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축으로 돌아갑니다. 그 대륙 모델은요. 대륙 모델은 그래서 가족과 그다음에 직장과 국가가 같이 3등분해서 나눠지고 요즘 에 나오는 게 이제 제3섹터 그래가지고 네 가지. 그래서 교회, 그다음에 시민사회 같이 나누자. 이렇게 되는데 핵심은 세 개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국가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모델로서 스칸디나비아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사실은 시작된 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피플스 홈의 개념입니다. 국민의 집 개념 들어보셨죠? 인민의 집, 국민의 집. 핵심은 이겁니다. 그 페라 알빈 한손이라는 당시의 야당 총재가 3인당이죠. 3인당 야당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 가족 개념으로 생각해 보자. 엄마 아빠가 자녀가 5인데 큰아이부터 막내까지 어떠한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똑같이 그죠? 내리사랑이란 말도 있고 뭐 하나 뭐 저기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냐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국가의 마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그때 나옵니다. 보편적 복지가 국민의 집 사상에서 나옵니다. 아니 누구 하나 똑같이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없다. 이게 국가가 다 돌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존 롤스의 정의론과 연결됩니다. 정의론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날지 모른다. 네, 이니셜 스테이지죠. 태어날지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니셜 스테이지에서 어떻게 태어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잠깐만요. 무지의 대의. 무지의. 네네. veil of ignorance입니다. 네, 한국말로 티를 주시니까 알겠네요. veil of ignorance.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veil 쓰죠. 무지의 상태로 veil을 딱 썼어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장애를 앓고 태어날지 아니면 정말로 부자 나라에 태어날지 미국에서 태어날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날지 이라크에 태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는 똑같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단 하나 똑같은 것. 좌파적 사상이죠. 우리 인간성, 인간의 고기성, 그죠? 휴먼 디그니티는 타고 태어났다. 그죠? 인간과 동물의 다른 것은 인간성이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 누구나 엄마 뱃속에 있어도 휴먼 디그니티가 있다고 보는 것이 캐톨릭이에요. 그렇죠?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휴먼 디그니티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있는 건가? 태어났을 때 있는 건가? 엄마가 낙태권을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로 갑니다. 근본적인 문제로 갑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당에서 다뤄줘야 돼요. 사실은 정당에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휴먼 디그니티, 인간성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엄마 뱃속일까요? 태아일까요? 6주 전에는 그럼 얘는 인간성이 없는 건가요? 이런 등등의 문제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우리 정치인들, 우리 기성 정치인들이 좀 같이 논의하는 자리에서 우리 사회적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요, 자유부터 평등까지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자유와 평등은요. 제가 이제 정책을 가르치다 보니까 보수와 진보, 보수와 혹은 이제 좌파와 우파의 개념을 저는 이제 보는 개념이나 정의하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학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요 같은 개념이에요. 보수와 진보는 같은 개념입니다. 왜? 휴먼 디그니티를 같이 얘기합니다. 우파는요, 그러니까 진보는 컨서버티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사람의 개인의 그 디그니티가 있는데 그 디그니티에는 각각의 다른 색깔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탤런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그 다름을 인정해 주자가 보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르니까 각자의 삶을 책임 있게 살자. 그걸 또 강조해 주자가 보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쪽에 좌파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휴먼 디그니티 태어나면서도 같잖아. 근데 과정에서 결과에서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끝까지 똑같이 대해줘야 돼. 같은 말이에요. 좌파와 우파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 평등, 또 박애.
있잖아요. 박애. 그럼 박애는 어디 들어갈까요? 함께 같이 살자고 하는, 같이 품어주자고 하는 그건데, 박애는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보수와 그 다음에 진보와 그 가운데 딱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 사랑이 아닙니까? 인간 사랑이. 사실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너는 보수네, 너는 진보네 할 이유가 없어요. 정치학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거기에 권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정권 청취라는 게 들어가고, 각자 그 꿈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나 또 속도가 다릅니다. 방향성이 좀 다르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다르게 보이는 거고, 또 그렇게 이제 비춰주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항상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권을 창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른 것이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핵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논쟁에서 사실은 어떤 정책이, 좌파적 정책이 우파적 정책이 더 좋은가, 사실은 이것을 같이 품어주는 국가, 이게 정말 좋은 국가입니다. 네, 좌파와 우파와 같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의 존재가 그 필요할 때 인정해주고, 필요할 때 정말 좋은 국가다. 사실은요, 부국, 강병, 안전, 그 다음에 복지국가, 이것은 그 아래 사실은 담겨 있어요. 부국, 강병으로 안 되는 이유, 일단 안전이 일단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부가. 미국은 그렇게 1인당 GDP나 아니면 기술력이나 그 다음에 탑 100에 미국 대학이 막 70개, 80개가 들어가더라도 여전히 거기는 불평등 사회잖아요. 그렇다면은 또 너무 똑같이 나눠 놓으면 유토피아가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유토피아가 되면 또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는 이유는요, 똑같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창의성이 발현되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그거잖아요. 걸리버 여행기에 어떤 나라는 큰 거인국이 있고 어떤 나라는 그 키가 왜소한 국가가 있잖아요. 근데 유토피아에서는 같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큰 사람은 머리를 잘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중간에 맞춰야 되는데 키 작은 나라에서는 맡길 수가 없네요. 그럼 같이 쭉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거인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죠? 유토피아는 없다. 유토피아란 말죠. 이유라는 게 없다는 뜻이라잖아요. 네, 없는 세상이 유토피아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순간 디스토피아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행복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꿈이고, 꿈을 꿈꿀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은 국가라고 그랬는데, 그 유토피아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수결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다수결 민주주의의 핵심은 반드시 그 반대편에 마이너리티가 있다. 소수가 있다. 그럼 소수는 꿈꿀 수 없고 4년 동안, 5년 동안 억압당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 이거야 라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뭘까라는 고민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정당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논의를 해야 되고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 부국 강병을 말씀드렸고, 그런 국가들이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다. 근데요, 어떤 국가든 이제 그 6가지 도전이 있다고 합니다. 6가지 도전. 그 도전을 잘 헤쳐나가는 국가들이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모델의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막 노출되는데 6가지라고 그럽니다.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하나는요, 아이덴티티 문제라고 그래요. 너와 나, 그러니까 같은 가치를 가지고 우린 똑같은 사람이야. 그냥 인간성으로 시작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너는 한국인, 너는 일본인, 너는 중국인, 너는 유태인. 네, 그 아이덴티티 문제 때문에 한 나라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아이덴티티 문제로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가의
우리 국가의 아이덴티티, 우리 한민족은 어디까지인가요? 북한까지 포함하죠. 우리 헌법에 의하면. 자, 거기에서 이제 또 갈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우리 진짜 진정한 국민은 리퍼블릭 코리아에는 남한 사람이다. 아이덴티티, 그게 아이덴티티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아니야, 우리는 북한까지 포함한 우리 코리안, 그죠? 조선인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야.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갈등은요. 두 번째 갈등은 이건 제 이론이 아닙니다. 네, 제 이론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지금 당장은 생각 안 나는데 생각날 겁니다. 좀 말씀드리다 보면. 네. 이거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네, 지금 그 단어가 비슷한 발음을 해주셔서 딱 생각났어요. 네, 해롤드 라스웰입니다. 네, 해롤드 라스웰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두 번째는 레지티머시, 정당성 가지고 싸웁니다. 네, 누가 더 정당하니? 바로 이거 가지고 싸워요. 네, 그래서 그 정당성의 개념이 도대체가 몇 %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건가? 머저리들이 싸웁니다. 49%밖에 못 받았잖아. 너는 국민의 과반수가 안 지지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정당한 대통령, 우리의 정말 진정한 대통령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정당성이라는, 정통성이라기도 하고 정당성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정당성의 개념을 참 모호합니다. 그러면 만장일치 100% 지지받은 사람이 정말로 최고의 정당성이 있죠.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 그럼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75% 받아야 될까? 그렇죠? 그것도 아니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5%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려온 것이, 그럼 51%도 아닌 것이 50대 50 플러스 1 vote. 한 표만 더 많으면, 바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칙입니다. 다수결 원칙.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선거 제도로 의하면은요,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이 거의 없어요. 50%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당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결선 투표제를 합니다. 2주 단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서 마지막 1등, 2등만 다시 한번 투표합니다. 결선 투표제. 그 다음에 그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요, 아이고, 그럼 돈 들잖아. 그리고 2주 동안 그 다음에 이제 3등, 4등부터 쭉 탈락했던 사람들의 또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표를 모아야 되잖아요. 막 갈라집니다. 1등, 2등끼리 막 싸우고 2주 동안 나라는 완전히 거덜납니다. 거덜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한 번에 어떻게 해치울 수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기호 투표제가 있습니다. Alternative Vote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을 적게끔 하면 되잖아. 그래서 1등한 사람은 먼저 한번 우리가 계산해보자. 그래서 이제 50%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2등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1등과 2등을 합해서 제일 많은 사람. 그래도 안 되네. 그럼 3등까지 합해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번에 50%를 넘은 사람을 뽑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스트레일리아식 얼터너티브 보트 한번 우리 대통령 선거에 한번 도입하자. 당장. 해보고 싶은데 이건 헌법 개정 사항이네요. 네. 헌법 개정 사항이라 이건 좀 민의가 좀 더 이렇게 확산이 되고 그렇게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정당성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티격태격하지 않습니다. 자, 정당성 문제고요. 세 번째는 국민의 마음의 꿰뚫기. 이거 제가 영어니까 제가 좀 어눌하게 해석을 하는데 penetration입니다. 마음속에 들어가기. 마음을 사기예요. 마음을 사기. 그러면 머저리티의 마음을 산다든지 이제 그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맹점이고 문제이기도 하고 맹점, 문제, 난제라 그럴까요? 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를 지지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다들 처음에는 국민의 화합과 통합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은 결국은 팬덤 정치가 되고 나를 지지한 사람들의 정치로 쏠리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 스스로가 그거를 딱 벽을 쌓든지 아니면 한계가 느끼니까 그래, 내 지지층만이라도 지켜주자. 왜? 레임덕이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 깨뚫기를 나를 지지 않은 사람까지도 같이 품어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사실 국민 화합이 오는데 국민 통합이 오는데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그래서 마음 깨뚫기를 나를 지지 않은 사람까지도 포용해주고 또 할 때
참 중요하죠.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 정치를 하고 말은 참 쉽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의 정치 다 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그럼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그래 잘했어라고 박수 쳐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더 해달라는 것도 있고요. 네, 마하티르 같은 경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요, 20년 했는데도 더 해달라고 막 그냥 있어달라고, 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샀던 거예요. 그죠? 스웨덴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터게 에르란데르고요. 그 사람도 23년 동안 총리를 했는데 떠나지 마세요. 한 번 더 해주세요. 근데 이제 나는 64세입니다. 난 떠나야 됩니다. 라고 떠나면서 5개 정당 체제에서 51%를 받고 떠나요. 그러고서 후배한테 탁 넘겨주고 갑니다. 이게 멋진 정치 아닙니까? 네. 마음을 다 국민에게 지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서전 쓴 거 보니까 나를 지지하고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민당 사람이거든요. 좌파 친구들보다, 노조 사람들보다 CEO들이 더 많더라. 그러면 페니트레이션 했죠. 마음을 샀죠. 나를 지지하는 사람까지도 마음을 샀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난제 중에 하나다. 네 번째로 넘어가면요, 참여입니다. 참여. participation. 참여입니다. 사람들이 한참 기대할 때는 막 그냥 가서 투표하고 싶고 그러는데 갈수록 이제, 네, 식어요. 아, 열심히 찍어줬는데 이거 아니네. 그죠? 그래, 한번 쏘가보자 했는데 정말 또 쏘갔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쏘가보자고 했는데 정말 또 쏘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멀어집니다.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대한민국 지금 위기입니다. 저는요, 75%가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소선거구제입니다. 75%에 50%, 75% 참여했다고 치죠? 거기에 50%를 받아서 과반수를 받았다고 치죠? 51%. 5, 7, 35, 35% 전체 국민의 지지를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죠? 75%도 문제예요. 소선구제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65%, 60%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린 과반수도 또 못 받고 있잖아요. 참여 문제입니다. 참여를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느냐. 그렇죠? 근데 지금 현 정치 상황에서 더 빠져나가지 참여 못 끌어냅니다. 못 끌어냅니다. 다섯 번째는요, 잠깐만요. 정리 좀 할게요. 네? 아니요, 5번째입니다. 네, 5번째입니다. 네. 네. 5번째는요, 잠깐만요.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네. 분배입니다. 분배. 네, 분배. 그래서 참여를 하고 했는데, 분배가 안 돼 있으면요. 발전도 하고 했는데, 분배가 안 돼 있으면 갈등이 옵니다. 근데 그 분배라는 게 이거예요. 가치의 분배이기도 하지만 기회의 분배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내 기회를 다 가져가 버리네요. 네. 대기업 들어갈 기회, 명문대 갈 기회,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 이런 기회를 다 가져가 버리네요. 그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 기회가 박탈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키운 파이만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더라. 네. 그래서 그런데, 자, 6번째. 야, 이거 어디서 찾아야 돼? 좀 잊어버려서 제가 좀 헤매고 있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날 거예요. 네. 언젠가 옵니다. 네. 일단 5개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국가를 정리할 때, 좋은 국가를 얘기하고, 또, 우리가 좋은 국가로 나아갈 때, 사실 좋은 국가라는 개념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럼 엄마가 태어날 때 똑같은 게 국민의 집하고 똑같습니다. 인민의 집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얘는 사실 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바뀌긴 해야 되는데, 너는 뭐 대통령과 뭐 여성은 우리 아이는 뭐가 좋은 거였어요? 그 얘기 듣지 맙시다. 지금 안 맞으니까. 어쨌든, 너는 뭐를 하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이런 나라가 좀 좋은데,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불행한 거고, 또 한 가지가 항상 상대적 개념입니다.
상대적 개념이에요. 내가 정말로 공부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아서 정말 부자가 된다. 아니 부자라기보다도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뤘는데요. 옆을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노력했는데 더 많이 벌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난 너무 좋아가지고 첫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차를 사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제일 조만한 거 정말 샀어요. 근데 보니까 동창회 나가봤더니 너 그 차 뭐라? 기분 나쁘잖아요. 난 너무 행복했었는데. 맞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한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요. 비교하는 순간 불행에 떨어집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참 좋은 우리 열반에 오르신 분들은 비교하지 마라. 너의 행복으로 살아라. 그죠? 작은 행복에 만족하라. 사실 다 맞는 말인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계속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그러잖아. 야, 넌 걔네들은 뭐하니? 항상 비교하고 그러죠? 우리 자녀 키우실 때 전혀 비교하지 마세요. 정말 안 좋은 게 비교입니다. 네. 너 그거 잘한다. 항상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 더 높은 걸 꿈꿉니다. 더 높은 것을. 비교하지 않게 가르쳐 주세요. 비교하지 않게.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의 통계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서 자 80억이라고 하죠. 인류 80억에 80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인간의 고기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각자 다른 정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렇죠? 그게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또 그거를 발굴해 줄 그런 기회가 없는 그런 사회에서 태어났을 뿐이지. 그래서 그 아이가 뭐가 됐든 혹은 좀 늦게 정말 발현되거나 해서 50, 60 그때 정말 더 늦게 정말 발현되더라도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모르겠어. 난 꿈이 모르겠어.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는 사람들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생애 주기별. 이 단어를 쓰면서 생애 주기별. 네, 복지가 있어야 된다. 생애 주기별 복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죠? 근데 돌아가셔서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내는 세금 중에서요, 스웨덴에서 무덤세가 있습니다. 0.75%. 네, 무덤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이 어떻게 장례를 치를 그거 가지고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묻힐 때가 이미 있습니다. 제가 세금으로 다 내놨어요. 네. 그리고 아이는 엄마가 태아기가 있자마자 연락하면 보모를 받습니다. 보모를 배정받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이제 그 부분만 찾으면 건강 상담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래서 하는 말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아에서부터 무덤까지란 말이 이제 스웨덴 복지를 보고 나온 말인데 바로 이제 생애 주기별 복지가 사실은 참 쉬운 말이자 어려운 것이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인생 일모작. 한 번 20살 때, 19살 때, 18살 때 대학을 들어가서 선택한 전공이 여러분들 평생 65세, 60세까지 가나요? 가는 사회가 되나요?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요. 저희들이 이제 평균 수명이 85세입니다. 85세. 근데 이제 또 의학이 좋아져가지고요. 이제 100세 세대로 간다고 합니다. 100세 세대. 아까처럼 125세, 123세 할머니처럼 건강하게 내일을 꿈꾸는 분. 우리가 그럴지 누가 합니까? 그죠? 그런 이제 그렇게 의학이 발전하는데 인생 일모작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논의하고 하는 것이 인생 3모작. 적어도 직업을 3개 정도 갖게끔 해드려야 된다. 네. 그래서 한 40대, 50대 정도에 왜냐하면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시위하는 게 뭡니까? 63세로 낮추겠다 그러는데 그거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대원 하신 분들은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육체노동 하셔서 전부 다 정말 그냥 연골 조직이 다 망가지고 그래서 일을 정말 하려도 하질 못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분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이렇게 몸이 좀 무거우신 분들, 허리를 쓰고 그러니까 허리 많이 다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육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평생 일 못 합니다. 그래서 한 50대 정도에 다른 직업으로 바꿔줄 수 있게끔 그런 사다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다리가. 그러면 이모작이죠. 그런 다음에 또 한 10년, 20년 정도 하고 그럼 또 이제 한 65세 정도 됐었을 때
한 번 더 할 수 있는 소일거리 겸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생 산모작이거든요. 그럼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또 뭐가 필요할 거예요? 또 돈이 필요합니다.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40대에 공부한다고 그럴 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제 박사과정일 때, 아니다, 선생할 때 갑자기 의사가 되겠대요. 43세. CEO였었는데, 이제 다 싫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겠다. 근데 너 돈 벌어놓은 거 있어? 조금 벌어놨지만 뭐,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박사과정까지는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박사과정까지 무상입니다. 그건 돈 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생활비가 있어야지 공부를 하죠. 아이가 있고, 그죠? 가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책값도 있어야 되잖아요. 생활비와 책값을 위한 지원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인생 이모작에 필요한 그 기금 아닙니까? 그래서 스웨덴에서 고민하던 게 CSA라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 정도는 지금 이제 지급해 주는 게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150만 원 정도 중에서 반은 국가가 이제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반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본 거에 의하면 60%는 보조금, 40%는 절이 뭐라 그러죠? 절이 빌리는 돈 뭐라 그래요? 네? 대출. 네, 맞습니다. 네, 절이 대출. 네, 절이 대출인데 그거를 63세까지만 갚으면 됩니다. 네, 63세까지만 갚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CSN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원해 주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60세에 사실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할 때는 조금 일찍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CSN 지원이 63세까지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죠. 20대의 첫 직장, 40대의 두 번째 직장, 60대의 세 번째 직장. 네, 그러면 정말로 드림 그 뭡니까? 그 커리어를 가지고 본인이 꿈꾸는 일을 꼭 하나만이 아닌 세 개를 이루면서. 근데 꼭 세 개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두 개까지 하고 맡을 수도 있습니다. 네, 두 개까지만 하고. 그것이 가능한 사회라면 정말요, 진짜 행복한 사회다. 진짜 행복한 사회다. 왜? 바로 그것이 인생 주기별로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꿈이 다르거든요. 꿈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40대에 계신 분, 50대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정말 이걸 선택할 걸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죠?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저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의사가 돼보는 게 꿈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좀 봉사하고 세계 다니면서 좀 봉사하고 싶은데 정치학 가지고 세계 다니면서 봉사할 게 없더라고요. 네. 강연하는 것밖에. 네.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런 꿈을 사실은 꾸려면 저도 꿀 수가 있었죠. 40대 친구 한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한번 따라 해볼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정말 꾸고 싶다면 혹은 지금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실행할 수 있다면 정말로 진짜 꿈을 꾸고 계시다면 실행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이라면 진짜 행복하시겠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접어도 안 돼.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애 주기별 그 필요, 니즈라 그러죠. 니즈. 항상 니즈는 바뀝니다. 나이에 따라 바뀌고요. 어렸을 때는 예뻐지고 싶고 그다음에 몸무게가 더 올라가고 싶은데요. 나이가 좀 들면 이제 좀 몸무게가 좀 나가고 싶어. 그거 안 되잖아요. 그 니즈는 바뀐다. 니즈는 바뀐다. 예쁨의 개념도 바뀐다. 그죠? 그다음에 지식의 개념도 바뀐다. 우리가 많이 하는 너 똑똑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학문에 내가 즐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학문이 정말 좋은 지식이다라는 또 바뀌거든요. 다.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서 성숙도에 따라서 그 원하는 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행복한 국가 혹은 좋은 국가를 얘기할 때 국가론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룰 수 있게끔 해주는 사회 또 그 체제가 좋은 국가다. 좋은 나라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좌와 우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사실은 똑같은 얘기다. 우리는 좌와 우 진보 보수 사실은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 꿈꾸는 대로 이루게끔 하고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보수라 그랬죠. 그걸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네가 책임져. 그걸 또 강조하는 거를 그래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좌우가 상생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게 간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를 보면은요, 참 정치가 있는지도 없지도 모르겠다. 뉴스를 보면 나와서 여야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토론하고 있죠. 그 국민들이 그래, 맞네, 그러네.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다 얘기해 주니까요. 사실은 고민할 게 없어요, 국민들이. 또 한 가지가 국민들이 이런 겁니다. 그 동거인법. 제가 이제 얼마 오기 직전에 숙명여대 학생들이 이제 미션이라 그래가지고 나왔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스웨덴은 양성평등 국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출산율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가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와서 인터뷰해 주면서 얘기한 것이 스웨덴은 50년대 60년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산업화가 왜냐하면 이제 공장들이 막 지어지고 좋은 직장들이 많으니까 공동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20대 초반 아이들이 막 올라와 가지고요. 돈이 없잖아요. 시골에서 막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쉬운 방법이 동거하는 거였대요. 네, 동거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그죠?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결혼법 때문에 아이들이 아동수당도 못 받고, 그죠? 부모수당도 못 받고, 이거 문제다. 이거를 이제 국회의원들이 알고, 이거 문제구나. 라고 해서 가족법의 예외 규정으로 두고 가족법 바꾸기 전이죠.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동거한다는 동의서만 있으면 제출되면 부부와 똑같이 대우한다라는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자가 많아지니까요. 지금 현재 스웨덴은 결혼 부부보다 동거 부부들이 아이들을 더 많이 낳습니다. 또 미혼모도 사실은 스웨덴이 조금 이제 그런 규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16세부터 동거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요. 네, 부모가 터치 못합니다. 16세부터는 동거를 해도 터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세에 졸업하잖아요. 그럼 이미 동거 부부들이 많아요. 18세에. 그래서 20대에 막 아이들을 먼저 낳고 그리고 나서 20대 중반 후반부터 자기들 커리어 생각해요. 그러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끔 법제가 바뀌어주니까 아이들이 쉽게 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약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제가 방송에 나와서 동거법 만듭시다. 16세부터 허락합시다. 저 엄청 욕을 먹을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 넌 스웨덴에서 왔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때 그럴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면은 이제 본질적인 고민을 해보면 말이죠. 아니, 그 아이가 16세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럼 18세부터 동거해가지고 좋으면 애 낳고 살게끔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 기성세대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결혼법, 그 다음에 결혼은 가족끼리 하는 거야. 하는 그런 인습, 전통. 이것 때문에 동거를 했더라도 네, 그것이 이제 어떤 사회에 그렇게 많이 두드러지는 않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회는 변하고 있다. 그 사회를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법제화가 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관점이 이것인데, 정치인들이 그걸 먼저 찾아주고, 정치인들이 먼저 이슈화하고, 국회에서 담아주고, 상임위에서 얘기해주고, 그죠? 그러면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끝장 토론 한번 해보시고, 9시 뉴스에 나오셔서, 그러면 국민들이 그래, 내가 지금 저거 고민하는 부분인데 좀 나와서 해주네. 너무 고맙죠. 갈등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은 예방하는 것이다. 미리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익 가지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할 이익을요, 미리 짚어가지고 법제화해주면은 그것이 사실은 최고 좋은 정치거든요. 그것의 역할이 정치인들이고 말이죠.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해결해주기는커녕 아직까지도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데모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정치인의 자리는 법을 만드는 본회의장이다. 상임위원회다. 또 이런 도서관에서 나와서 공부하면서 법안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있을 자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갈등을 줄여주는 역할이 또 그런 나라가 사실은 좋은 나라고요. 그래서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정말 정치인들이 조금 더 갈등이 생성되기 전에 갈등을 찾아서 치유해주는 갈등 예방의 정치가 있는 나라. 네,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린 나라가 다 들어옵니다. 보국강병도 있을 수 있고요, 분배도 차근차근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안전국가까지. 왜? 갈등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해소해내지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찾아서 가야 되거든요. 아, 지금 사회가 지금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알아야 되거든요. 공부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그래서 좋은 국가라는 것을 너무 학문적으로 라스키의 국가론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재미없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혹은 내가 살기 좋은 나라, 내가 꿈꾸고 이룰 수 있는 나라라면 좋은 겁니다. 근데 내가 나만 꿈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꿈꾸고 있다는 것까지도 인정해 주면 더 좋은 나라죠. 우리는 내 자식, 나의 꿈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존 롤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는데 진짜 장애를 갖고 태어나시는 분, 그죠? 아까 제가 예를 들으면서 막 행복한 순간에 싱크홀에 빠져가지고 장애인이 되신 분, 그죠? 그 순간부터 삶은 또 엄청난 난관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입어보지 않은 그 옷으로 살고 계신 분에 대해서 함께 꿈을 꿀 수 있게끔 해주는 사회, 국가. 이게 정말 좋은 국가다. 그러면 거기엔 좌우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만 보이지. 네, 그런 국가가 좋은 국가다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퀘스천 마크로 담아놓은 6가지 제가 말씀 나눌 때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